예, 연경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연경도란 것은 컨시스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토가 물을 함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최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최적이.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때는 이 최적이 상당히 높다가 점차적으로 건조가 하게 되면 최적이 줄게 되고 더 이상 최적이 줄지 않는 이 한계를 수축 한계라고 합니다. SL 수축 한계. 그 다음에 소성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최소의 함수비, 이거를 소성 한계, 플라스틱 리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성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최저의 함수비가 액성 한계입니다. 리퀴드 리미트.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소성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높은 함수비가 되겠죠. 자, 항상 자연 상태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성 상태에 있다 했습니다. 그죠? 소성 상태. 자, 액상계 시험법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법도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동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기울기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유동지수 보시고. 자, 소성관계는 시험은 유리판에다가 이제 맨손으로 반죽한 흙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기서 흙실이 4가닥에서 5가닥으로 갈라지는 정도의 함수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책에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책을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성지수가 있었죠. 소성지수는 이게 LL에서 PL을 빼준 요 길이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길이가 소성지수다. 이 소성지수가 크면은 점토분의 함유량이 많고, 그래서 팽창 수축이 크고 공학적으로는 안 좋은 그런 성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액성지수와 연경지수를 두 개 비교해서 우리 공부하자고 했죠. 그죠? 액성지수와 연경지수. 이런 페이지, 50페이지 보면은, 책을 50페이지 펴주면은 액성지수와 연경지수가 나옵니다. 자, 자연상태 함수비는 이 점을 자연상태 함수비라고 할 때, 자연상태 함수비에서 플라스틱 리미트, 여기 PL이죠. PL, 여기 LL이고, 그래서 자연상태 함수비에서 PL을 뺀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액성지수의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소성지수, 이게 이제 액성지수의 값이 됩니다. 외워줘야 됩니다. 이러한 액성지수는 흙의 안정성의 판단에 사용된다. 액성지수가 만약 1보다 크면, 요거는 1보다 크면은 이 소성지수보다 더 커지니까 자연 상태가 이 정도 와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도 상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액성지수는 이 길이니까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액성이 되는 겁니다. 액성. 물이라는 뜻이다. 이때 퀵크레이가 가능성이 있다. 퀵크레이는 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점토를 퀵크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액성지수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다는 말은 자연상태 함수가 여기 붙어 있단 말이죠. 붙어 있든지 아니면 곧 반고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안정하다. 보통의 흙들은 일반적으로 소성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경지수. 연경지수는 CI 또는 IC로 표시를 하는데, 자, CI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CI.
X지수는 Li, 이것도 Li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자, Li로, Li. 자, CI는 PI분의, PI, 소성지수분의, 요 길이죠, 요 길이 분의 X항계 빼기 현재 함수비. X항계 빼기 현재 함수비. 이렇게 공식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3.7 공식입니다. 자, 연경지수는 X지수와는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설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축관계 시험법과 공식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성도표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소성도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세립토를 분류하는 기준을 소성도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선이 있습니다. 유선. 자, 여러분 소성도표는 여러분들 책 페이지 62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4점이 소성도표가 나오죠. 이게 지금 정리를 이게 책의 통일분류법을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소성도표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연경 마트버그 관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소개를 같이 합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U라인이라고 있습니다. U라인. U라인. 이건 이제 상한선이라고 하는데 이 U라인을 식은 IP는 0.9에 이것도 이제 IP는 PI죠. PI는 0.9에 LL-8이다. 자, 그럼 소성도표는 어떤 표냐 하면은 X축은 X항관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X항관계. Y축은 소성지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X, Y에서 선을 그어주면은 이렇게 PY 이꼬로 0.9에 LL-8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이걸 U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선이 있죠. A선은 PI는 0.73에 LL-20.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U선도 외우면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런 A선은 필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사 시험에도 나오고 이 A선은 역할이 뭐냐면은 점토와 실트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A선 밑으로는 전부 다 실트입니다. 실트. A선 위로는 전부 점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와 M이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기호를 적을 때 이걸 약호라고 하죠. 기호를 적을 때 점토는 클레이라 해서 C라고 적고 그 다음에 실트는 M이라고 적습니다. M. 실트는 M이라고 적습니다. 이게 실트를 S로 하면 샌드하고 헷갈리니까 실트는 M이라고 표시를 해서 실트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전부 점토고 아래쪽으로는 전부 실트다. 그 경계는 식은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선이 X선 관계가 50인 선입니다. X선 관계가 50인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선의 좌측은 전부 L입니다. 우측은 전부 H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L과 H냐면은 L은 low, 압축성이 아주 낮다 이런 뜻의 low입니다. 그럼 H는 뭐겠습니까? high겠죠, high. 그죠? 압축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알겠으면 손 들어주세요. 이기현, 이태호 사진, 비디오를 안 켜놨네. 음.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이, 로우 이걸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쉽겠죠. 이 A선 상부는 전부 점토니까 A선 상부는 전부 점토니까 예를 들어서 A선 상부인데 지금 X선 한계가 50%보다 크면은 하이니까 요거는 이 부분은 점토는 점토인데 압축성이 높은 점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성의 성질이 크다.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데 압축성이 높은 그러한 점토다. 그러면 요 밑으로는 점토는 점토인데 압축성이 낮은 점토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거는 소성이 중간이고 더 내려가면은 소성이 작은 그런 점토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자, 그리고 액상관계 밑에는 요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압축성이 높은 실트가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가면은 압축성이 낮은 실트. 그래서 이것도 압축성이 여기는 중간 그리고 30 이하가 되면은 압축성이 작은 실트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0과 50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 승규야, 뭐 그러졌노? 응? 자, 그래서 이 X 관계가 30보다 작은 거, 30에서 50 큰 거. 그래서 50이 중요합니다. 50이 중요하고. 그다음 A선의 식이 중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나중에 또 통일분류법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 표는. 자, 활성도 배우겠습니다. 활성도는 점토의 성질 중에서도 점토분의 함유량에 따른 소성지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활성도입니다. 활성도 여러분들 페이지 49페이지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 공식은 점토분의 함유율 분의 소성지수입니다. 그럼 점토분의 함유율은 결국은 넘버 200번째 통과율이죠. 자, 넘버 200번째가 몇 밀리입니까? 몇 밀리미터? 0.075 외우고 있습니까? 200번째. 예. 그럼 책에다가 200번째 통과율 퍼센트 해놓고 0.075 적어줍니다. 이게 바로 점토분의 함유율이 되는 겁니다. 분의 소성지수 PI.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소성지수 옆에다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요 지금 그림을 지금 필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49페이지에다가 PI 옆에다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소성지수는 뭐냐? 결국은 이 A란 것은 점토 200번째 그 통과하는 점토의 함유율이 X고 소성지수가 Y인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가 결국은 이 A가 되는데 이 기울기가 0.5, 1.25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0.5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활성이 아주 작은 점토다. 그래서 요거를 활성이 작다. 카올리나이트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니다. 카올리나이트. 아무도 안 하네. 자, 카올리나이트 따라해봅니다. 그리고 활성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재료로서 조금 적당한
그러한 흙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0.5에서 1.25 사이는 활성이 보통입니다. 요거는 1라이트 따라합니다. 1라이트. 자, 그 다음에 1.25보다 큰 이 범위에 있는 흙은 활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기초 재료로서 아주 부적당한 그러한 재료인데요. 이거를 읽을 때 몸머리로 나이트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봅니다. 몸머리로 나이트. 따라 해야 됩니다. 몸머리로 나이트. 알겠습니까? 알겠으면 손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지금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있죠. 결석자가 좀 있네요. 자, 다 그려놓은 걸로 보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점성토는 이제 점성토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성토는 cohesive soil, 실트, 점토와 같이 점착력을 갖는 흙을 말합니다. 이러한 점토 광물의 이러한 성분, 전기력, 이온 성분, 흡착 수막의 두께 등에 의해서 점착력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 점착력이란 것은 약간의 물과 혼합했을 때 소성을 발휘하는 힘이다. 이렇게 전개를 내리고 있는데, 점착력. 여러분들 예를 들면 유리판과 유리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물이 있으면 유리판 두 개가 딱 붙죠. 물에 의해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종의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일종의 점토도 점토에 입자와 입자 사이에 물이 있어가지고 서로 입자를 끈적하게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게 뭐다? 다 같이 점착력. 따라 안 한다. 점착력. 점착력. 그러면 점성토 외 흙을 비점성토라고 합니다. cohesionless soil. 이거는 자갈과 모래와 같이 점착력이 없는 흙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마찰력은 뭐냐 하면은 입자의 접촉면의 억물림에 의해서 저항하는 힘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이 지금 요 입자와 입자가 아주 이제 현미경으로 아주 큰 돌을 현미경으로 이제 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입자가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근데 이 입자가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딱 물리는 힘.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자와 이런 입자가 같이 있으면서 요 면에서 서로 억물리는 힘. 그거를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립자 형상은 침상, 가늘고 긴 모양이 있고요. 또 판상, 얇은 이런 판 모양도 있고, 입상, 둥글거나 모난 알갱이 모양, 이런 형태의 토립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볼 수 있는 토립자들은 보통 둥글둥글한 모래 이런 것만 많이 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점성토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그러한 흙들은 주로 이렇게 침상이나 판상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동글동글한 거고 안 보이는 것들은 다 침상이나 판상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점성토는 이렇게 입상으로 되어 있다. 이걸 입상체라고 합니다. 입상체, 입상체. 그리고 토질역학을 입상체 역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점성토는 주로 침상이나 판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흙들이 많습니다. 구조역학, 여러분 재료역학 이런 것들은 전부 콘크리트라든지 스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속체라고 부릅니다. 연속된 똑같은 입자가 연속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연속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 재료역학은 연속체 역학이다. 토질역학은 입상체 역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대에서는 연속체 역학만을 공부합니다. 모든 공대에서 기계과라든지 어, 어, 그리고 연속체 역학 또는 유체 역학, 물에 의한 역학 이것만 공부하는데 이 토목공학에서만 이렇게 토질 역학, 입상체 역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점토 광물의 기본 구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 광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는 규소가 가운데 있고 산소가 이렇게 싸고 있는 그런 사면체 또는 알루미늄이 가운데 있고 수산기가 이렇게 싸고 있는 팔면체 이런 형태들이 존재하게 되죠. 기본 구조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를 규소판이라고 하고요. 이게 모여 있으면 규소판이라고 하고요. 실리카 시트라고 해서 알루미늄과 수산압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이 판을 알루미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깁사이트라고 합니다. 깁사이트. 자, 그러면은 이게 아까 여러분들 배운 카올리나이트 있죠. 아까 카올리나이트가 뭐라 했습니까? 0. 활성도가 0.5 이하인 그러한 점토다. 그죠? 그러한 흙이다. 이 카올리나이트는 주로 고령토로서 도자기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카올리나이트는 이렇게 2층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규소판, 알루미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규소판과 알루미늄판, 규소판과 알루미늄판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카올리나이트다. 그래서 수소 결합이 되어 있고 2차 원자가 결합으로 가장 강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카올리나이트다. 그 다음 요 사이에 요 두 개의 사이에 물이 있으면 하울리사이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라이트 보겠습니다. 일라이트는 아까 0.5에서 1.25 사이라 했죠. 활성도가. 외우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재경이 기억하고 있죠? 자, 이 일라이트는 3층 구조입니다. 알루미늄판과 규소판이 이렇게 3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 사이에는 교환 가능한 이온이 들어있는 그래서 결합력이 비교적 강하고 흡수에도 평장색이 적은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몬모로나이트죠. 몬모로나이트. 요거는 벤토나이트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초공학을 배우게 되면은 기초공학 시간에 슬러리월이라는 공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러리월이라는 공법은
땅을 굴착을 하고 거기에다가 철근망을 넣고 콘크리트를 벽체를 만드는 공법인데, 이때 땅을 굴착할 때 이때 공벽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슬러리라는 액을 넣습니다. 슬러리. 이 슬러리라는 액을 넣는데, 이 슬러리라는 액을 안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안정액의 주요 성분이 이 벤토나이트고 몬몰로나이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기초과학 시간에 또 나중에 이걸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3층 구조다. 그리고 교환이 가능한 이온으로 이렇게 사이가 되어 있다. 이거는 결합력이 약하고 흡수하면 팽창성이 아주 강한 그런 흙이다. 그래서 이 몬모르나이트는 물을 먹으면 팽창을 해가지고 빵빵하게 팽창되어 있죠. 그래서 땅을 굴착하는데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점성토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50페이지, 51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에서 없는 부분도 같이 내가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면모구조로 보겠습니다. 면모구조. 면모구조는 여러분들 책 52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3.15가 나오는데 조금 이 그림이 더 보기 좋죠. 자, 면모구조를 보면은 이거는 면하고 모하고 면하고 단하고 이렇게 면이 돼 있으면은 면에다가 이렇게 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면모구조입니다. 면모구조. 그래서 이렇게 면모구조는 이 점성토의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뭐 짝대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그런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 투 엣지 연대 모서리의 접촉이다. 인력이 우세하고 침하량이 비교적 크다. 당기는 힘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인력하는. 침하량도 크다. 바닷물 염분에 의해서 생긴 또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로 해성점토, 바다에서 있는 해성점토의 구조가 이러한 면모구조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구조입니다. 이상구조. 이상구조는 이렇게 이 입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다. 면대 면의 접촉이다. 반발력이 우세합니다. 담수에서 퇴적되면은 이러한 형태. 담수라는 것은 민물. 여러분들 강 있죠? 강, 하천, 낙동강 이런 데가 전부 담수죠. 담수에서 퇴적이 돼서 형성되면 이러한 이상 구조를 띈다. 다음 한 페이지 앞으로 가면은 51페이지 그림 3.14를 보십시오. 보시면 단립 구조와 동소 구조가 나오죠. 동소 구조가. 단립 구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거는 모래 같은 겁니다. 입자 간의 접촉이다. 입자 간의 접촉이고 결합이 되지 않고 주로 마찰력으로 아까 내 마찰력 얘기했죠. 마찰력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이다. 배열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 밀도를 우리 구할 때 배열에 따라서 상대 밀도가 달라졌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나면 손 들어주세요. 어제 배운 상대 밀도 기억 안 납니까? 어허이. 다시 어제 영상 한 번 더 돌아가서 또 보면서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어렵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하도 모릅니다. 강도가 크고 침하량이 작다 하는 게 이 모래나 자갈을 생각하면 됩니다. 단립구조. 모래나 자갈을 생각하면 단립구조. 일단 봉소구조입니다. 이 봉자는 뭐냐면 양봉할 때 양봉이 뭡니까? 벌, 그죠?
벌을 기르는 게 양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벌집 구조라고 합니다. 벌집 구조. 이 봉소 구조는 꼭 벌집처럼 생겼죠. 이렇게 벌집처럼 이렇게 생겼다. 꼭 우리 벌집이 육각형으로 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벌집처럼 생겼다 해서 봉소 구조라고 합니다. 이는 물속에서 퇴적할 때 형성이 되고 진동, 충격에 약하고 침하량이 비교적 큰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비점성토의 구조가 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여러분들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책 52페이지 펴면은 52페이지 펴면은 52페이지에 밑에서부터 6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면 줄 것입니다. 점토 입자 사이에 반발력이 우세하면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그림 3.15b와 같은 이산구조 또는 분산구조, 분산구조가 동그랗습니다. Dispersed structure, 형태가 된다. 분산이란 말에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면모구조의 점성토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면 이산구조의 형태가 된다. 그리고 이산구조가 되면 흙의 강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교란되어 여기서 또 줄 것입니다. 교란되어 감소된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다시 면모화되는 성질로 인해서 강도가 일정 부분 회복된다. 이거를 틱서트로피 또는 칙서트로피라고 한다. 틱스트로피 줄 긋고 별표 칩니다. 수업 중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해수에서 퇴적된 면모구조는 여기서 줄 것입니다. 해수에서 퇴적된 면모구조의 점성토는 소금기가 제거되면 점착력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염분이 없어지면은 점착력이 감소하는데 이를 말한다? 리칭 효과, 리칭 이펙트라고 합니다. 리칭 이펙트 줄 긋고 별표칩니다. 리칭 이펙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흙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흙 속에서 이제 흙 속에 물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 흙이 이렇게 있고 흙이 이제 이렇게 이 흙입니다. 흙이 있고 비가 내리면은 이렇게 지표수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지표수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지표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하부로 스며들게 되는데 스며들면은 이 부분에 물은 지하수가 되죠. 지하수. 그래서 지표수, 중력수, 지하수 이 개념을 이제 알아주시고 그런데 이 지하수가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지하수에서 이 상부로 물이 스며 올라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상부로 물이 스며 올라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를 모관수라고 합니다. 모관수. 자갈 같은 아주 큰 입도의 흙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실트라든지 이런 흙들은 모관수의 현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모관수 기억해 둡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리학 유체역학에서 모관상승고 혹시 배웠습니까? 모관상승고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수리학에서도 유체역학에서 모관상승고에 대한 그 식을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때의 그 모관수가 이 물을 모관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흙에는 흡착수라고 있습니다. 토립자의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전기력에 의해서 달라붙어 있어서 지하수와 섞이지 않는 그러한 물이 있습니다. 흡착수라고 합니다. 흡착수. 물도 종류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립자의 내부에 이제 흡착수는 토립자의 표면에 붙어 있는 거고 결합수는 토립자의 내부에 있는 겁니다. 이 내부에 토립자와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서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결합수라고 합니다. 결합수. 알겠습니까? 손 들어주세요. 알겠으면. 자, 여기 이제 이래서 여러분들 이제 1장, 2장 부분의 대략적인 것을 끝났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10분 동안 가지고 여러분들 1시 5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휴식 시간을 잠시 가지고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